네, 반갑습니다. 자, 공단기 만행자 김만입니다. 자, 이번 국가직 시험 잘 보셨죠? 네, 물론 시험 현장에서 누구나 부딪히는 그 난이도라는 것은 다 다르죠. 그러나 이번 국가직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가를 좀 해보고자 한다면은 일단 전 범위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출제 경향에서 특정 파트에 치우친 아주 지엽적 문제들은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우려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전공 과목화되면서 행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그러한 우려와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기대와 우려보다는 조금 덜했죠. 그래서 작년 같은 수준에서 문제가 난이도 면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물론 작년보다 약간 더 어려웠습니다. 한 문제 정도, 한 5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 경향인데, 이 경향 자체가 난이도뿐만 아니라 범위에서 이제 전 범위를 다 커버하면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특히 단순히 그냥 뭐 두 문자나 대충 외우고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한 이런 학생들이 이런 이번 시험 같은 구조에서 고득점 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했을 겁니다. 만행작의 기본 체계와 이해를 토대로 해서 특히 리딩 복습을 하면서 잘 따라온 학생들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는 시험이었죠. 또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제가 뭐 또또 특강과 법령 특강에서 강조했던 그렇게 딱 찍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출제됐죠. 이 20문제 중에 우리 만행작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없고 다 적중돼 들어왔습니다. 특정 지문들은 제가 사용한 기본서에 있는 표현과 그대로 똑같이 들어온 것들도 많았죠. 곧 해설 강의에서 보실 겁니다만. 자, 그래서 이 행작이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만큼 엄청난 공포의 과목이 아니라 충분히 제가 평소에 강조하듯이 할 것을 제대로 해두면, 정확히 해두면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2022년 국가직 시험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쌤 덕분에 아주 고득점했습니다 라고 문자 주시는 분도 많았는데,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행작, 지방직도 남았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의 행작은 바로 만행작이 기준이 된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그 범위, 그리고 강의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해 주시는 학습을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나타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앞으로의 향후 이 행작에 대한 공부 방법의 전략적 코칭은 이제 이 강의 해설 강의 끝나고 그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는 이번 국가직에 들어왔던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었는지를 한번 리뷰해보면서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는, 그리고 또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를 저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설과 관련되는 자료라든가 그 기타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올려뒀으니까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또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마음껏 다운받아서 요런 문제와 요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해설을 토대로 해서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 카페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구조를 짜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 풀어보셨을 테니까 한번 좀 스피드하게 전범위의 점검을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었는데, 1번 문제는 사실상 단순 나열형 문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이 직업공무원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생애성을 전제로 해서 직업적으로 제도화시켜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공무원제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계급제적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번처럼 직무급 중심적 보수 체계가 아니죠. 이건 직위분류제에 뿌리를 두었을 때 직무급 중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생활급이냐 직무급이냐, 우리가 행작표에서 정리할 때 또또부기에서도 그렇고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제 교재 2권 24페이지의 이 부분을 그대로 또 적중하고 있죠. 요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제 기본서 기준에서 교재에서 적중한 것들이니까, 혹시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적중되어 있는지. 바로 20문제 다 적중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1번의 직무급 중심체계 틀렸고, 능력발전의 기회라든가 특히 임용구조의 폐쇄형을 구조를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강조했던 상황이죠. 그리고 신분을 보장해준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와 요 폐쇄형, 그리고 계급제, 그리고 일반 행정가 중심적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은 아주 핵심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충분히 행작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예상하고, 자, 그러면 2번을 가보죠.
자, 정책 유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정책 유형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 유형에서, 이 유형론, 정책 유형론에서는 반드시 네 가지, 로이를 중심으로 구별해 두고, 그 외에 알몬드 포엘이라든가, 라이프 플랭클린 분류 같이 추가해서 분류를 해두고 사례까지 알아두는 문제였죠. 그래서 사례가,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즉, 너 내라. 걷어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정책은 뭐냐? 바로 전형적인 추출 정책이 되겠죠. 추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조세를 징수하는 징세, 세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징병, 병력 자원을 이런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대표적으로 1번의 추출 정책이었고, 로이 기준에서 구성 정책 같은 것들은 바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고, 배분 분배 정책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사업들, 이런 대표 사례를 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사례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의미를 묻는 것으로서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됐다. 이런 문제들은 평이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례까지 들어갔으면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였겠죠. 그러나 푸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징정책 같은 것들은 국경일 재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 이 내용도 우리 기본세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3번 가보죠. 직위분류제의 이제 주요 개념. 자, 요 책형 가형을 선택하셨으면 1, 2번은 좀 스피드하게 가다가 이제 3번 문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의미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 직류, 직렬, 직군, 그리고 직급, 등급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또또특강, 만행적 총정리 또또특강, 기본 이론 특강, 기출 문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만행장만이 아주 특화된 가장 쉬운 표를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그걸 토대로 해서 본다면, 자, 직위와 직급과 직류와 직무등급의 요 용어들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인데, 그것도 무난히 출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직류와 직렬과 직렬, 직군. 자, 요 직렬에 바로 세부화되는 것이 직류고, 직렬을 대분류로 묶는 것이 직군이 된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준열군 이렇게 해서 딱 외우더라고 했죠. 유준열군, 영화 배우 이름처럼 이 구조를 기본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이제 직급과 등급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 또 특강에서 아주 강조했었는데 그거 시험 그대로 왔습니다. 직위. 한 사람에게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이건 한 사람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직위입니다. 그래서 직위는 공무원 숫자만큼 많다라고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직급. 자, 나왔죠. 이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책임도와 곤란도도 비슷합니다. 직급은. 등급과 직급은 전부 다 곤란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 기억나시죠? 자, 이 책임도라든가 난이도, 곤란도라든가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바로 직급은 둘 다 유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요거 등급이 바로 요 곤란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급급, 직급과 등급은 비슷하게 나타난 거였죠. 자, 요 표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데 그래서 틀렸고, 직류는 동일 직렬 내, 바로 보세요. 직류는 동일 직렬 내. 이건 우리 교과서에 기본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동일 직렬 내만 나오면 직류는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됐고,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해서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직무 등급. 직무 등급이 우리나라 이제 등급 개념과 일치하진 않지만 직무 등급 개념이 등급 개념과 유사하게 미국과는 좀 구조가 다른 이런 구조 때문에 직무 등급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정답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직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아직도 직위분류제에 있는 이런 용어들, 직류, 직렬, 직군, 직급, 등급 이런 용어들을 절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알았죠? 만행작 특강 또 특강에서 강조했던 표 한 방에 딱 끝나죠. 요거 그대로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세요 했는데 짜잔 하고 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석수를 날리면서 나왔군 하고 딱 맞춰줘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자,
자, 요 기본적 사항들도 여기 학원 60페이지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제 기본서를 안 갖고 계신 분도 괜찮으니까 책 참고해서 요걸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 다음 시험이 있으니까. 아셨죠? 자, 보도록 하고.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또 특강 같은 것들은 반드시 꼭 시험 지방직 대비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거기서 강조했던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아셨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적중이라는 거죠. 20개 문제를 다 적중하는. 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4번.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이다. 요 규제정치 유형 4가지도 꼭 봐두고 계셔야 될 것들이었죠.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그리고 편익도 집중되느냐, 분산되느냐. 이런 구조 속에서 집중되는 것이 뭐였죠? 그렇죠. 이익 집단 정치. 기억나죠?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분산되고 집중되는 것이 고객 정치. 그 다음 환경오염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치. 그리고 다수 대중 정치.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규제로 발생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다. 편익은 어때?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된다. 자, 요까지 문장 보면 요까지 바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냐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느냐. 요 문장은 바로 수업 시간에 리딩 복습해 두라고 했고 또 기본서를 촘촘히 보셨던 분은 바로 이거 똑같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교재 바로 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요 표현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똑같죠? 요런 독특한 표현, 이질적이고 불특정 다수냐, 동질적이고 소수냐, 이 표현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띵 하죠? 전율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조직하여 편익을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줄 정책 압력을 행사하는 것. 바로 이런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뭐였다?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고객 정치입니다. 되겠죠? 네, 고객 정치. 여기 사례까지 들어왔었으면 좀 더 난이도가 딱 높아질 수 있었는데 그냥 정의와 구조의 위치만을 묻는 수준에서 등장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 정치. 지방직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만행정이 다뤘던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윌슨 유형도 강조했던 거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이거 참고하시면서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동기유발을 설명하는 과정이론. 사실 이 정도보다 좀 더 깊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과정이론과 내용이론의 크게 계열을 구별했을 때 이건 심리적인, 인지적인 그 과정을 보는 것이고 내용이론은 욕구 자체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을 내용이론. 이렇게 우리가 2가지 계열을 꼭 구별하세요라고 하고 또 특강과 기본이론 그리고 스왓 1구 할 때부터 계속해서 표로 분류를 시켜드렸죠. 계열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더 들어가서 하나하나의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딱 우리가 했던 것만큼 수련에 들어갔군 할 텐데 그러나 이 정도는 뭐 기본적인 문제에서 분류 체계를 잡고자 하는 구급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과정이론은 자, 브룸의 기대이론, 특히 대표적으로 VIE라는 요 3가지 개념까지 확인을 해둬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 공정성 이론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이 동기 유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준거인을 사용하고 있고 또 과소 보상에 예민하다.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던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해도 되고 공정성이라고 해도 되고 이론의 명칭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즉 목표 자체 어떠하다? 목표가 난이도가 높고 좀 더 구체적일 때 동기 유발이 된다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죠. 알더퍼의 ERG 이론, 이건 전형적인 바로 어디에 있다? 여기는 내용 이론이죠. 메슬로우의 이론이 좀 더 진화된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전형적인 내용 이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구별에 대한 문제였는데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요 3가지가 바로 과정 이론, 요 2가지는 내용 이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 분류 체계 혹시 놓치신 분들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 두십시오. 네, 이런 것들까지. 자, 5번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이번엔 특별지방자치단체. 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어렵지 않고 반갑죠? 우린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강의 때 강조했었고, 또 개정법령을 토대로 해서도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치를 꼭 봐둬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었는데,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2번 지문 따라 쏙 들어와 있죠. 자, 법인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죠. 요거 바로 개정에서 아주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확인돼 있죠. 그런데 4번에 구성지방자치단체 장은 자, 지방자치법상 현행 바뀐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계획임제한 규정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의원으로 구성되는 거하고 이 겸임이 되는 것과 법인격을 갖고 있다.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근거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런 걸 꼭 봐둬야 됩니다라고 또 특강 그리고 법령특강 그리고 최신 개정 법령 특강할 때도 또 강조했던 것. 결국 몇 번이나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맞추실 수밖에 없겠죠. 네, 맞추셔야 될 문제였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 학원에 들어와 있고 특강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꼭 혹시 놓치신 분들은 참고해서 바로 정렬을 더 해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6번 되셨나요? 네. 다음 문제 가보죠. 자, 나카무라 스모로드 7번 이 문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두 문자만 쫙 외워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 보면 허! 하면서 뭐지? 하고 아마 난이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제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바로 기출 빅데이터한테 안내드렸죠. 누구를 중심으로 본다고 했습니까? 정책 결정 집행 집행자의 재량을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5가지 모형 중에 고전적 기술제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지적 위임형 뭐가 안 나왔죠? 협상형이 안 나왔죠. 사지선 달아서 안 나왔는데 오지선 달았으면 냈을 텐데 일단 협상형 빠지고 그렇다면 이제 결정자 집행자 사이의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 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것으로 자 이런 것들은 특정 단어 찾기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 둘, 결정자와 집행자의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 사이의 권력적 크기에 대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맥적 해석을 하면서 잡아낸다고 했죠. 자, 고전적 기술자는 정책 결정권자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그럼 뭐다? 집행자는 거기에 따라서 목표를 지지하고 달성을 위한 기술적 수단.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기술적 재량만 보유한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됩니다. 단순 기술적 재량. 이건 사실상 재량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문적 표현, 바로 구체적 목표하고 목표를 지지한다. 요 지지가 정말 지지한다는 그 우리가 국어적 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만행적 기본서에 있는 표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2번.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설정하며, 자, 결정자 목표를 추상적으로 설정했죠. 그러면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게 집행자에게 좀 더 많은 재량을 실어주고 있는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자, 관료적 기업가형은, 이 관료적 기업가형 5가지 모형 중에서 집행자의 재량이 제일 큰 모형이 바로 이러한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기업가형은 집행자, 보세요. 바로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에 결정자를 설득하고 이 설득이지만 보다 집행자가 결정한 대로 그대로 결정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호소비처럼. 자, 그래서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적 역할을 담당한다. 결정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 기술하는, 이때 기술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냥 그대로 그냥 결정된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지시적 위임가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며, 자, 집행자는 보세요. 이 집행자는 결정자가 지시와 위임을 받아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뭘 하느냐? 대상 집단과 왜 협상합니까? 이게 아니죠. 결정권자와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 집행자 이 둘 사이의 권력적 관계, 재량적 관계를 보는 거지 대상 집단은 완전히 논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협상한다, 대상 집단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 지적 위임가형은 바로 이 관리적 재량. 관리적 재량을 갖고 결정권자가 목표를 설정하며 관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재량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시적 위험가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설명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앞뒤 다 빼버리고 이게 뭐 협상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특정 단어 찾기로 하시면은 절대 7번 문제에서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하는 대로 결정권자가 아니라 집행자의 재량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지문을 해석해 주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 행작을 무조건 다 외운다. 그게 절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방법에 집착하고 계신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만행작 스타일로 이해와 리딩 복습을 하고 그리고 최종 정리를 딱 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뭐 질문 세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카페 만행작이라든가 공단계 Q&A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됐고 다음 8번을 가보죠. 8번. MBO. 네, 전형적으로 MBO 낼 수 있는 문제였고 또 특강에서 MBO도 또 한번 정리했죠. TQM과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었는데 옳은 것만을 골라보면 자, 부하와 상사들의 참여. MBO의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여에 의해서 목표. 그래서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한 다음에 다시 피드백 완료하는 이런 구조적 메커니즘을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였죠. 두 번째,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보다가 틀렸죠. 즉 단기 목표 중심입니다. 뭐보다? TQM보다는 상대적으로 항상 단기 목표 중심으로 하고 TQM은 중장기 목표 위주로 가죠. 여기에서 TQM과 비교하는 문제는 없었지만 이 지문 자체가 이미 TQM과의 속성 비교를 토대로 해서 그걸 생략하고 집어넣어 놓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죠. 요 안정성이라는 점. 요 점이 MBO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요거 제가 만든 파이널 600제 동영 모의고에서 요 점 아주 주요하게 봐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직의 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것.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MBO는 평가를 토대로 해서 그냥 대충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좀 더 단기적이고 좀 더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환류작용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지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옳은 것이니까 바로 요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되겠군요. 자, 그래서 MBO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의 특징 요소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런 용어 혹은 서술을 구조해서 헷갈릴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 우리 기본서에 딱 적중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됐죠? 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기본서 참고 페이지로 꼭 확인을 하십시오. 틀린 분들은. 자, 9번 가보죠. 통일회계에서 성립을 기준할 때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 나름 출제원이 그래도 조금 응용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적 이해에서 본다면 그냥 귀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요 시기적으로 시점상, 성립 시점상 빠른 것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했던 이 표 기억나시죠? 1월 1일, 바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바로 회계 연도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 전, 자, 이때 120일 전까지 그리고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는데 요때 원래 안을 바꾸는 거. 이걸 뭐라고 불렀죠? 이걸 우리가 수정 예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정 예산.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이제 본 예산이 시작되죠. 본 예산이 시작되는데 요 본 예산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요걸 전제로 본 예산은 1월 1일 0시면 그냥 땡 자동 실행입니다. 근데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 큰 산불이 났다.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다. 이럴 때 예를 들었을 텐데 요럴 경우에 들어온 것이 바로 뭐다? 추가 경정 예산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넘어가면 뭐가 한다? 이제부터는 결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서 이거 그대로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표 흐름도 그대로 수정 예산, 본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예외적으로 불성립 시에 성립하는 예산에 뭐가 있었죠?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불성립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준예산제도, 준예산이 들어와 있었죠. 근데 이 준예산을 지금 시험 지문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요 구조 그대로 간다면 정답 그냥 나와 있죠. 바로 수정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추경예산. 그래서 출제의 요 시기적으로 물었다는 점이 조금 독특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기본 내용 체계 속에서는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가라에서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발응해 나가는 것. 총론에 나오는 바로 이 행정이론들을 이제 시간 순으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라고 해서 4가지를 넣어놨는데, 그럼 하나씩 어떤 시기의 이론인지를 봅시다.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 네트워크가 뭐라고? 연계망입니다. 연계망. 다양한 참여자들의 연계망을 토대로 해서 바로 이 정부는 바로 조정자적 입장이다. 이 조정자. 그래서 바로 이 스티어링하는 이 조정자라는 표현, 이걸 너무 NPM에 고착하지 말고 함께 연동해서 봐두라고 했었는데, 이런 형태에 있는 바로 참여에 의한 국가 운영의 협력적 구조, 협치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런 형태는 바로 거버넌스였습니다. 거버넌스. 네, 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던 거버넌스. 자, 그 다음 미국 행정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존재하고, 자, 공공재의 공급, 그리고 이들 간의 경쟁과 고객과의 선택에 의해서 이어지는 시스템. 바로 여기 이제 공공재 공급이 있다면 국민이 공공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따라 들어오겠죠.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게, 이건 아마 잘 못 봤을 텐데,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지적 위기, 행정적 관점에서 있는 문제점, 이게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이론체가 필요하다. 요걸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스트롬입니다. 요 오스트롬을 이 지적 위기를 모른다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본다. 즉 뭐다? 경제인적 가정을 토대로 해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공공선택론이 됩니다. 공공선택론. 물론 공공선택론을 뭐 한 발짝 양보해서 뭐 직접 위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걸 NPM으로 보면 어떠냐? NPM으로 본다 하더라도 별 큰 지장 없습니다. 왜? 공공선택 이론이 NPM에 많은 영향을 주고 함께 연동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는 요 지적 위기를 토대로 해서 공급 구조를 갖고 있는 공공선택론이지만, 설사 NPM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는 양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자,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자, 구현, 그리고 행정은 뭐냐? 이걸 실천하는 거다. 실천 뭐?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행정의 차이, 정치행정 메도는 이원론이네. 정치행정 이원론의 정치는 정책적 결정이고, 행정은 결정된 바를 집행한다. 이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은 주로 누가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전 이론가라고 볼 수 있다는 행정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고전 이론가 중에서 뭐 화이트라든가 귤릭이라든가 이런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정책적 이원론적 주장을 굉장히 많이 주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제가 특강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특정 행작 지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학자, 옛날 학자들의 어록 같은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설사 이 어록 같은 것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논리구조상 정치행정 이원론에다가 행정을 단순 집행적 구조로 갖고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고전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이다. 요 정도만 파악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는 뭐 군노라는 것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설사 이 군노, 귤릭, 어휘 이들의 어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와일드를 중심으로, 그럼 이거 이제 고전 이론 하면 되겠죠. 뭐 행정관리론, 고전 이론. 자, 와일드를 중심으로, 하지만 요 와일드 인물 정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사이먼 와일드. 요런 제가 행자에서 한 10명 정도는 꼭 알아두셨던 그 인물에 들어옵니다. 그들만 알면 되는데, 여기 뭐 군노라든가 귤릭, 어휘 같은 건 참고로 보면 되는 거고, 와일드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 그렇죠. 적합성. 바로 이러한 새로운 행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새로운, 뉴, 신. 그렇죠. 신행자이라고 불렀습니다. 배경은 70년대에 나타났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신행정학.
자, 그럼 배열 순서상 바로 고전 이론 계열에 있는 거 다, 그 다음 60대 후반 70대 신행자, 그리고 바로 공공상태론, 그리고 거버넌스. 이런 순서가 되겠죠. 자, 보기에서 본다면, 네, 답은 바로 이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앞에서 봤던 이 각각의 이론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의 흐름 나열이죠. 그리고 이런 흐름 나열의 메커니즘과 순서들을 또또북에 제가 그림으로도 딱 그려드렸고, 이것도 특강에서도 아주 강조했었죠. 그때 잡다한 이유를 다 빼버렸죠, 제가. 하지만 푸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행사학도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지엽적인 걸 다 알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너무 오버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적정한 행사학의 전략적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또 특강, 만행작곡 기본 특강 꼭 보십시오. 아주 강조합니다. 보시면 우와, 여기서 다 나왔네 하고 여러분이 아마 전율을 일으킬 텐데. 자, 11호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우리가 예산집행은 통제를 위한 장치가 있고, 또 하나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신축성, 유연성을 위한 신축성 장치 둘로 제도적인 구별을 했었죠. 통제를 위해서 예산의 배정, 재배정, 인력에 대한 통제, 보고, 감시 이런 것들이고, 신축성을 위해서 2월, 제2월, 이체, 그리고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여기 들었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계속비는 바로 신축성을 위한 제도죠. 수입 대체 경비, 신축성을 위해서죠. 요 예산의 배정과 더불어서 재배정입니다. 재배정은, 자, 배정은 기재부로부터 각 중앙부처로, 그리고 재배정은 중앙부처가 산하기관, 요거는 바로 뭐다? 통제장치 하나였죠. 그리고 이체, 그렇죠, 이체. 전용 2월, 다 이용, 전용 2월, 다 신축성 확보장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분류 체계 구별이었죠. 이번 올해 시험들에 이렇게 체계에 대한 내용적 영역의 구별 문제가 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용어 정리로 구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정권의 변천. 자, 이것도 이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에 대한 관점으로서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 그렇죠. 야경국가, 입법국가, 최소국가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공황. 대공황 이후에 바로 이 케인즈가 등장해서 케인즈 중심의 바로 이제 통치 이능설이라든가 국가 기능이 강화되는 행정국가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타났던 바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죠, 뉴딜 정책. 뉴딜 정책 꼭 기억해두라고 했던 뉴딜 정책이 여기 들어옵니다. 아, 여기 들어있군요. 뉴딜 정책. 그래서 큰 정부, 즉 행정국가의 큰 정부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영국의 대처이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다. 그래서 이 작은 정부를 좀 더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초기에 나타났던 근대국가의 작은 정부와 달리 이 작은 정부를 제가 표현할 때는 다시 작은 정부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학계에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국가가 근대국가, 그 다음 행정국가, 그 다음 신행정국가. 이 흐름 많이 보셨죠? 또 특강과 유학정리 특강과 월간 마니아 특강에서도 아주 강조, 이 편을 꼭 알아두세요 했던 게 그대로 흐름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대국가에서 시장 실패를 겪으면서 행정국가, 그리고 행정국가에서 정부 실패를 겪으면서 신행정국가. 사이즈로 본다면 여기가 큰 정부, 여기는 작은 정부, 여기가 큰 정부, 그리고 여기가 바로 다시 작은 정부에 해당하는 요 구조입니다. 요 틀을 딱 갖고 계시면 바로 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큰 근대 국가의 대표인물로 알아둘 사람이 아담 스미스. 행정국 큰 정부의 대표인물로 알아둘 수 있는 사람이 케인츠. 그리고 요 신행정국가, 요 다시 작은 정부의 대표인물로 이 사람, 그 신자유주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사람 꼭 알아두라고 했죠. 하이에나가 아니라 하이에크. 요렇게 딱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에크, 바로 케인즈, 스미스. 자, 그래서 바로 이 영국의 대체즘 레이거노믹스는 언제 들어온다? 요때 들어오죠. 요때 정부 실패를 딛고 NPM이 등장하는 시기. 자, 하이에크는 못하는데 영문을 바꾸시고, 노예의 길에서 시장 실패를 비판하고 큰 정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정부죠. 작은 정부. 요 틀표 또또북 맨 위에 그림으로 제가 딱 넣어드렸죠. 이런 핵심적 개념을 딱 갖고 계시면은 지문이 어떤 용어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답을 쏙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정확히 하는 만행자 구조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13번. 신분 변경과 소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직권 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 징계의 6가지 종류 이외에 직권 면직은 징계라고 할 수, 요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강등과 강임을 구별하라고 했죠. 강등은 징계지만 강임은 우리가 법적으로 징계가 아니다라고 불려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직은 정직, 징계, 처분 일종으로 맞죠? 정직 기간 중에 보호소, 이 보호소 구조 이건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정직과 강등은 전액 100% 전액 삭감하죠. 전액 삭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네, 휴직. 그리고 임용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 해제 기간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면직. 이때는 이제 직권 면직도 가능하죠. 네,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규정적 내용, 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적 내용을 그대로 넣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에 관련되는 요 6가지 물류 체계를 꼭 학습했었고, 전액 삭감, 전액 삭감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해임과 파면, 요 해임과 파면의 그 구조까지 외워 들어가 있었는데 그대로 전형적인 지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13번 됐습니다. 그 다음 립스키 일성관료제. 자, 립스키 일성관료제에 대해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일선 필드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런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이들의 위치에서 봤을 때 자원, 인적 자원, 시간적 자원 혹은 자본적 자원이 다 부족하고, 그리고 일선 관료의 권위에 대한 민원인의 어떤 도전, 이런 것처럼 권위에 대한 도전과 갈등이 많죠. 그리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그리고 단순하고 정형, 이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 관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재량이 꼭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재량을 줄 수는 없고 그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도 있다. 여기 일선 관료가 갖고 있는 아주 약간 모순되는 듯 하면서도 부딪히는 갈등적 구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립스키 일선관료제 정렬해야 될 내용이었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또 내용. 지금 이 14번 문제까지 다 적중되어 있죠. 우리 기본서에. 네, 또보기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도 충분히 준비했었던데 잡다한 모형 말고 우리가 또 특강대 정렬했던 모형 딱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최종 모형 제가 강조했던 최종 모형은 합리성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요걸 토대로 해서 뭘 한다? 초합리성.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질적 결정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쓰레기통 모형은 기본적인 쓰레기통 우연성이 안 되고 4가지 조건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응집력이 약한, 즉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다. 특히 쓰레기통 모형의 대표적 사례로서 대학 조직 요거 사례로 같이 알아두세요 했는데 지문에 쏙 들었죠.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하면 우연성만 기억하실 텐데 제가 특강에서 아주 핵심적 사례로서 대학교 각 단과대 조직을 들 수 있으니까 요걸 꼭 기억하세요 했는데 대학 조직 짜 넣었습니다. 출전이 우리 또 특강 보고 문제 낸 것 같죠, 거의. 자, 점정 모형은 실제 정책의 결정이 점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토대로 해서 점정적 결정.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기 장기적 전략과 기획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모형은 만종 모형의 업그레이드 집단 수준의 적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사 모형에서 제안하는 것은 바로 뭐다? 표준 운영 절차, SOP에 의한 갈등의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준해결, 갈등의 준해결 SOP 이거였죠. 회사 모형. 네. 자, 16번입니다. 자, 공무원의 정책 처리.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자, 생각만 제대로 기본서 구조로 딱 해버리시면 되는데,
정책 중립에 대해서 첫째,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역관주의에서 실적제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정책 중립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1번 지문 같은 구조였습니다. 됐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평 무사하게 봉사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립을 하라. 또 근거로 들어와 있었고, 세 번째, 공무원의 정책 기본권, 함정입니다. 이 정책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 기본권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뭐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다? 공무원으로서의 정책인 권리, 국민으로서 정책 권리를 강조해버리기 때문에 그 뭐다? 중립이 아니라 정치 지향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근거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기본권을 정책 중립을 너무 강조하면 정책 기본권이 약화된다. 이렇게 제가 기본서에 정리를 해드렸을 텐데 요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책 중립을 너무 강조하면 공무원도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책 기본권이 약화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찬반론이 발생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강화. 공명선거를 위해서 민족 기본 절차를 제고할 수 있다. 네, 이건 중립과 관련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어때요? 반갑죠. 제가 이거 나올 거니까 꼭 정리하라고 또 해서 심한 내용까지 강조하면서 이거 꼭 보세요. 근데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제 또 같은 걸 보셨다면 이 문제 정말 웃으시면서 맞춰야 하는 문제. 어우, 너무 쉽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알겠죠?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었는데 들어왔죠?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 등의 기능. 이게 바로 뭐였다? 수평적 조정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수평적.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만전교부세 네 가지로 구별한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각 중앙관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입니다. 세금보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알겠죠? 국고보조금 같은 것과 구조가 달랐고 관리 주체도 다르고 근거법도 다뤘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죠. 신청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주는 돈입니다. 주는 돈. 알겠죠? 하지만 의존 재원으로서. 자, 그래서 신청주의. 신청주의란 말은 뭐냐면 필요할 때 지자체가 신청해가지고 받는 이런 구조를 의미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주의가 틀렸습니다. 안 맞고. 자, 4번에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전액, 그래서 종부세 100%를 그냥 이름만 부동산 교부세 이렇게 해서 준다라고 했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각각 소반전 교부세, 개별 담배 소비세 45%, 그리고 특별교부세 내국세 총액 19.24%의 3%, 이거는 뭐 19.24%의 97%. 그 비율까지 우리는 체계적으로 다 알고 있었죠. 숫자 특강, 또 숫자 특강에서도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100% 전액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속성이 다른 3번, 신청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문제 꼭 맞추셔야 됩니다. 네. 18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뭐 아직 기출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자에 가시면 이 기출 자료, 해설 자료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다운받아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 네. 자, 정보업무평가기본법. 이 18번 문제 같은 것도 반갑죠. 왜? 법령특강, 만행자교 법령특강에서 했던 내용에서 제가 이거 낸 다음에 바로 여기가 포인트니까 꼭 봐둬야 됩니다라고 강조했던 찍었던 포인트입니다. 아주 반갑게 맞으셔야죠. 정보평가기본법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 특정평가, 이거 아주 강조했죠. 특정평가는 뭐 국무총리를 절대 기억하라고 했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인데,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 이 공공기관은 뭘 한다? 외부 평가를 한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했고, 법령특강에서 별도로 구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요건 파이널 600제에서 600제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도 제가 함정으로 한번 냈었던 문제입니다. 틀렸죠? 얘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로 정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죠.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 여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가 기재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이 들어간다. 합동평가. 요것도 포인트에서 딱 정리했던 겁니다. 됐고, 자체평가는 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한다. 이게 바로 자체평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니 우리가 법령특강 공개 강의로 했던 법령특강에서 봐두세요라고 했던 그 수많은 조문 중에 제가 찍어서 딱 정리했던 것들이 시험에 쏙 들어오죠. 잡담 가는 게 아닙니다, 행작은.
아직까지 행작은 너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 상담해 오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해야 될 걸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해두니까 시험에 다 들어와 있죠. 지금 18문제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18번까지. 네. 혹시 만행작 법명특강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방직 대비해서라도 꼭 한번 보시고 거기서 정리하는 것만 봐두셔도 충분합니다. 요렇게. 네. 자, 다음 19번입니다.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서 이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구조는 물론 심화시켜 낸다면 굉장히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기본적 구조를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수업 때 이 현금 흐름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몇 번 강조했죠. 그럼 현금 흐름표 들어간 거 다 빼야죠. 네, 이 흐름보고서 이거 기업에서 쓰는 거죠. 빠집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이거 기업 거죠. 자, 그러면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용표 그리고 하나 더 바로 요 순자산 변동표, 그렇죠? 이러한 구조에서 나타납니다. 현금 흐름표가 빠진다는 점을 알고 착안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처음 보는 문제일 수 없죠. 이 보고서 재무제표의 구조 기본서에다가 여기 책 249페이지에 딱 강조해두고 있고 이 중에서 이것만 보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구조. 이것도 하나 정하다면 주석까지는 따라 들어갑니다. 주석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구조로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이것도 적중됐고. 자, 20번입니다.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이 문제도 이 법령특강, 제 법령특강과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방금 문제일 수밖에 없죠. 제가 법령특강, 시험 직전 요 만행작 법령특강 그리고 또 특강 하면서 전자정부법 그리고 지능정부와 기본법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중에서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 딱 보세요라고 해서 딱 찍었고 제 법령집 보시면 거기에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뭐 많은 용어 다 보지 말고 아키텍처 요건 꼭 봐둬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시험에 요대로 들어왔죠. 그대로 보세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조직 등에서 바로 여기 있죠.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이러한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 요걸 우리가 영문 표현을 법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아키텍처라는 개념을 써줍니다. 아키텍처. 자, 그래서 아키텍처 요거 있습니다. 용어전 그대로 우리 법령특강 할 때 찍었던 그대로 요 용어가 쏙 들어왔습니다. 딴 거 안 봐도 된다고 했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맞죠? 네. 네, 자, 드디어 국가직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만행작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20문제가 다 적중돼 있죠. 적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해야 될 걸 정확히 하고 그걸 다시 반복 학습해서 정확히 다져주면 얼마든지 100점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행작에 아직까지도 단순 암기하고 그냥 지엽적인 거나 외우고 있던 이런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행작에 제대로 된 전공에 맞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 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법령특강, 만행작 또 특강에서 적중하고 요 나옵니다라고 했던 그대로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특강에 대한 그리고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한 이런 극찬과 더불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문자를 주시는데 네, 참 좋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지방직이 남아있죠. 지방직이 남아있고 또 내년시험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행작, 뭐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제대로 해야 될 바를 정확히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할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행작은 이제 전공 수준에서 출제형 관점에서 낼 수 있는 걸 낼 수밖에 없는 이해의 전공 과목이라는 점. 아셨죠? 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 확장점을 갖고 있는 것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 질문 Q&A 올려주시거나 여기에 있는 해설 자료를 다운받아서 꼭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실 분은 또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고 또 이때까지 했던 뭐 고득점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또 약간의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움직임을 결정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행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명쾌하고 정리를 통한 행작의 고득점을 위해서 저와 함께 또 한 발짝 뚜벅뚜벅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료들 카페에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다음 특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